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저는 ATX의 양희선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이거는 연말정산 할 때 연말정산 꿀팁이라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고 알긴 하는데 이제 좀 헷갈리셨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몇 가지를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이건 좀 간단하게 해 놓은 거고요. 이따가 자세하게 수업을 할 때는 법과 이런 것들을 좀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에는 연말정산 꿀팁이라 그래서 이제 연말정산 세액 공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거고요. 마지막 장에는 이제 연말정산 미리보기라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번에 연말정산을 좀 간략하게 미리 할 수 있게 미리 보기로 해가지고 내 납부세액이 얼마나 예상되는지, 그다음에 내가 3개년 동안 어떻게 지금 납부를 하고 있고 환급이 되고 이렇게 있는지 이런 추세까지 좀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게 이제 국세청에서 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이 유인물에 이렇게 한 거고요. 제가 지금 화면에 지금 나타낸 거는 여기가 이제 국세청 사이트예요. 국세청 사이트에 이제 홈택스라는 게 이제 저희가 몇 년 전에 한번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가 개편됐었거든요. 그 전에는 여기 이제 국세청 사이트에 좀 연말정산 이용을 좀 자주 했었어요. 그거는 좀 일단 화면을 조금 보시고 계시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럼 이제 국세청 여기가 이제 사이트인데요. 2016년 귀속이라고 이제 지금은 나왔는데 이제 저희가 준비해야 될 건데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는 아직 국세청 사이트에는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는 안 나와 있고 2016년도로 나와 있어서 좀 참조를 해보고자 제가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근로자분들 많으시잖아요. 당연히 많고 유리지갑이라고 저희가 표현할 정도로 저번 시간에 말했지만 연말정산에 민감하고 또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너는 이번에 얼마 환급받아, 너는 얼마 환급받니? 이런 거랑 그다음에 또 내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너는 얼마 냈니? 이번에 얼마 토해냈니?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데 국세청 사이트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사실은 홈택스도 그렇고 아까 제가 이제 뒤에는 홈택스를 보여드릴 거지만 홈택스랑 국세청 한마디로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좀 잘 돼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잘 돼 있다고 판단이 드는 게 여기를 일단 한번 보시면은 연말정산 제가 지금 연말정산 계획에 대해서 일단 먼저 안 하고 이거부터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연말정산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오히려 저보다 이런 거 세액공제 이번에 생겼다던데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서 일단 연말정산을 관심이 있다는 전제와 그다음에 연말정산을 그래도 직장을 다니셨으니까 그래도 한 몇 번 해보셨다는 전제하에 해보셨다는 건 이제 환급을 받아보시거나 세금을 내보시거나 그렇게 했다는 전제하에 내가 만약에 근로자고 내가 지금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온다면 이제 뭘부터 해야 하나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거를 이제 말씀드리면 이거 하나 때문에 사실 세무사한테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아는 세무사가 없기도 하고 이런 거 물어보면은 또 돈 내라고 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시니까 여기 보면은 연말정산 개정세법 2016년 귀속 이제 조금 되면은 2017년 귀속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누르시면 물론 이거는 보시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되게 많은 양을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바뀐 거 개정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도 이제 개정세법이라고 해서 이제 안내는 해드리는 국세청에서 그렇게 되는 거라서 정말 관심 있는 분이시면은 이런 뭐 바뀐 게 뭔지, 왜냐하면 연말정산을 강의를 따로 듣지 않은 이상 사실상 직장인들은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이런 게 한번 보실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신 거고,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연말정산 교육 동영상도 있어요. 이거는 원청징수 의무자, 이거는 회사죠. 회사를 위해서 그 교육 동영상도 있어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이런 동영상도 제공을 해요. 이렇게 원천징수 의무자 교육을 해서 챕터별로 되게 생각보다 아기자기하게 잘 나와 있죠. 그렇게 해서 뭐 진행하기, 소득공제 이것만은 주의하자, 자주 묻는 연말정산 Q&A, 직장인들이 보셔도 괜찮을 정도로 의무자가 봐야 된다라는 거, 의무자가 이걸 알아야지 그 근로자들한테 서류나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되게 귀염성 있게 나름, 뭔지 지금 말이 이제 나오겠죠. 이제 저는 소리를 안 했는데, 소리 했는데? 이게 안 나오나 봐요. 어쨌든 이게 소리가 이렇게 나오면서 아마 강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교육도 이렇게 국세청에서 이런 자료가 있고요. 여긴 또 근로자용이 또 있어요. 근로자용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짧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너무 길지도 않고, 왜 시간도 없으신데 뭐 법을 뭐 다 알거나 그러실 수는 당연히 없으니까요. 이렇게 짧게 뭐 세액 계산 절차가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뭐 공제될 게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거 간단하게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도 소리를 좀 들려주고 싶은데 아쉽네요.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좀 나오네요. 그러면 소리가 안 나오니 제가 이 소리를 대신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연 김에. 그러면 일단 목차 챕터 1, 연말정산 세액계산 절차. 뭐 원래 이거를 보여드리려는 건 아니었는데 생각보다 제가 한 자료보다 훨씬 더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그 연말정산이라는 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이걸 보셔도 뭐 제 말소리를 들으셔도 돼요. 연말정산이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버시는 급여, 월 급여가 이제 통장으로 딱딱 그 정해진 날에 들어오잖아요. 그 정해진 날에 들어올 때 그 급여가 연봉 계약한 게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대보험 차감하고 세금 차감하고 이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내역서가 아마 있을 텐데 다 받으시죠? 월 급여 받으실 때. 그러면은 그 급여에 총 원래 이번 뭐 기본급 얼마, 뭐 식대 10만 원, 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 비과세 이렇게 해서 뭐 그걸 뺀 나머지 금액에서 이제 세금을 매기고 차감하고 이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으실 거예요. 이게 단점이 그냥 혼자 질주를 해버리네요. 제가 그럼 일단 칠판에 써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근로자 대부분이 이 연봉 일단 계약을 하고 입사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연봉 계약에 뭐 이제 근로 규칙과 뭐 저쩌고 써 있는데 이제 이렇게 아마 있을 거예요. 뭐 4천만 원 뭐로 한 달에 나왔다면 여기에 아마 분명히 뭐 명시가 되어 있을 텐데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요. 어떤 형태든 이게 뭐 식대가 포함인지 상여금, 상여금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포함인가 뭐 따로 아니면 지급을 하는지 이 상여금 조건 그 다음에 퇴직금 뭐 여기에 포함인지 불포함인지 일반 연봉 계약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큰 기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더 다른 세부 사항이 되게 많을 거예요. 뭐 취업 규칙, 뭐 근로 뭐 규칙, 상여금은 뭐 어떻게 뭐 몇 퍼센트 언제 지급을 할 것이며 뭐 퇴직금도 뭐 포함인지 아닌지와 뭐 정말로 뭐 어떤 큰 기업들은 뭐 여기에 또 다른 조건들이 걸려 있고 뭐 추가적으로 뭐 있고 뭐 되게 많을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생각을 할게요. 단순한 직장이라서 연 4천만 원에 식대는 제공하지 않는데요. 별도로 사 먹어야 된대요. 그리고 이분은 자기 차량이 있어요. 자기 차량이 있어서 그거를 출퇴근용에 사용하고 또 뭐 출장 갈 때 사용을 해요. 상여금은 연봉에 뭐 포함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별도로 뭐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한 거에서는 중요하진 않아서 일단 뭐 상여 포함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뭐 퇴직금은 별도다. 뭐 이렇게 규정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이분이 이제 입사를 해서 월 급여를 받을 거란 말이죠. 월 말이던 뭐 다음 월 초던 받을 때 뭐 급여 대장을 어떻게 각자 이제 회사에서 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급여 명세서라고 표현을 할게요. 저희는 그래서 급여 명세서를 받아요. 여기에 자주 보시는 기본급 하고 뭐 상여, 식대, 뭐 자가 운전 보조금 해서 이제 그 급여 차인 지급액 이거 명칭은 뭐 다 달라요. 느낌만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차인 지급액 해서 뭐 기본급이 뭐 이 연봉과는 뭐 상관없이 뭐 기본급이 300만 원이다. 뭐 어떤 급여 명세서를 받았는데 그리고 상여는 이번 달에는 없고 0 그리고 식대는 10만 원 제공 안 하면은 10만 원 비과세라는 항목으로 보조를 해주죠. 그리고 내 차가 있고 출퇴근용이고 출장용에도 쓴다. 그러면 자가운전 이 보조금도 비과세에 해당을 해주는데 20만 원까지 해줘요. 이 비과세라는 게 뭐냐? 그 내 월급이 총 월 350만 원씩 받는 거예요. 만약에 350만 원씩 받는데 우리가 그 급여 대장에서 급여 이제 돈 받을 때 다 이제 떼고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 차 떼고 포 떼고 받는 게 4대 보험 하고 그다음에 소득세, 근로소득세라고 말도 하죠. 그다음에 지방세 크게 요거 2개 떼고 받거든요. 이거 2개 떼고 받을 때 이 350만 원에 대해서 4대 보험을 적용할 것이냐 350만 원에 대해서 소득세, 지방세를 낼 것이냐가 있어요. 그게 말할 때 이제 이 비과세 금액은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4대 보험과 종합소득, 그러니까 소득세,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를 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미혼인 그냥 직장인, 뭐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그냥 이런 그 급여 명세서가 있다고 치면은 그 330만 원까지 썼죠. 그러면은 원래 기본급이 이제 뭐 320만 원이다. 20만 원에다가 우리가 식대 10만 원, 30만 원, 그다음에 그 자가운전 보조 20만 원 비과세를 이제 빼는 거죠. 일부러 350인데 이제 비과세가 30만 원 쓸 수 있잖아요. 이 쓸 수 있다는 건 막 쓴다는 거 개념은 아니고요. 회사에서 식대를 현물로 제공하면 또 안 되죠. 비과세를 제공받을 여지가 없죠. 공짜로 주는 거니까요. 근데 내 월급으로 지금 사 먹으니까 그 중에 이제 비과세를 해준다는 뜻인 거고 자가운전도 차 없는데 당연히 해주면 안 돼요. 원칙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차량 내 소유 명의의 차량이 있고 그거를 출퇴근에 이용하고 뭐 출장에도 이용을 한다. 그랬을 때 이제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까지 뭐 기름값 개념이라고 뭐 생각을 하면 말이 안 되죠. 시대가 어느 텐데 20만 원 식대 말도 안 되죠. 강남 역삼에 한 끼에 점심 밥값만 해도 뭐 7, 8천 원 후떡 하는데 10만 원이면 진짜 좀 이거 2개는 좀 저도 정부에서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비과세가 너무 낮아서 그렇게 해서 내 월급이 총 350인데 이
비과세 적용받는 금액이 이거 죄송해요. 여기 이만큼만 보면 차인지 금액은 아니죠.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350만 원이죠. 여기 기본금 320에 식대 10, 자가운전금, 보조금 20, 비과세까지 다 합해서 350만 원인데 여기서 이제 4대 보험하고 그 소득세랑 지방세만 그 세금을 적용받는 부분은 이걸 제외한 이 기본금. 물론 상여 있으면 상여도 당연히 적용받죠. 상여는 조금 말이 많긴 해요. 뭐 이게 정기적 상여냐 비정기적 상여에 따라서 사실상 소득세 구간도 달라질 수 있고 약간 그러니까 세율이 달라질 수 있긴 한데 이제 저희는 통상적인 걸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당연히 글씨가 국민연금, 그 다음에 건강보험인데 건강보험은 크게 또 이제 두 가지로 나뉘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해서 나누고 우리가 아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당연히 근로자는 안 내죠. 회사에서 내줘요. 산재보험은.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4대 보험이지만 이제 하나, 둘, 셋 이제 세 가지의 보험을 이제 월급 이 350만 원에서 차곡차곡 이제 차감되고 고용보험도 차감되고 물론 이거 아시지만 당연히 근로자가 100% 부담하는 거 아니잖아요. 반반 요거는 조금 사업주가 더 내요. 그렇게 해서 적용받고 이거와 별개로 이 330만 원에 대해 320만 원에 대해서 소득세 세를 뗀 이 모든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이제 뭐 300 예를 들어서 뭐 20만 원이다. 310 얼마 318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통장에 꽂히는 거죠. 이게 통장에 꽂히는 거예요. 물론 실제 기업의 급여 명세서 보면은 여기서 요거 말고 또 떼가는 거 많죠. 뭐 경조사비네, 뭐 공조에 뭐네 하면서 막 뭐 기부금도 강제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떼가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급여 명세서가 나와요. 제가 이걸 왜 설명드렸냐면 이게 이제 1년 받았어요. 1월부터 내가 이제 1월 1일에 입사했다 치고 내가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일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1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이제 일한 거잖아요. 그리고 12월이 지났어. 그리고 또 그러니까 내년 1월이 됐고 1월에도 일하고 있었어요. 자, 이제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어요. 연말정산 기한이라고 납부 기간이라고 표현을 일단 할게요. 신고 기간은 2월까지예요. 2월까지인데 이 연말정산에 해당되는 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근로자 우리는 뭐좀 다 되는 줄 알지만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당연히 근로자잖아요. 이 연말정산을 하는 이 당시에 이 2월에 현재 이 연말정산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사실 사업자잖아요. 기업이잖아요. 회사잖아요. 이 사업을 사실 다니고 있는 사람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연말정산 대상자예요. 정확하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연말정산 시즌이 왔는데 퇴사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보통 중도퇴사자라고 하는데 이 중도퇴사자 예를 들면 연말정산 지금 올해 거를 예를 들게요. 2018년 이제 2월 달에 할 거잖아요. 물론 저희는 2월 말일까지 신고지만 저희의 고객분들은 뭐 벌써 한 12월을 조금 지나서부터 이제 문의가 쇄도하기 시작해요. 언제 하냐, 내 거 언제 나오냐, 내 거 환급 언제 받냐, 내 거 환급금 얼마 나오냐. 아직 저희는 일하기 바쁜데 업무가 밀렸는데 연말정산 대상자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본인께 궁금하시니까 얼마나 환급 받는지 그래서 현재 그러니까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중도퇴사자란 제가 1월 1일에 입사를 해서 뭐 쉽게 일단 쉬운 거 한번 하면 10월 말일 날 이 회사를 퇴사한 거예요. 그럼 우리 퇴사할 때 중도 퇴사자라고 해서 연말 정산하고 비슷하게 정산을 한번 하기는 해요. 뭐 중도 퇴사자
이제 왜냐면 중도퇴사를 할 때 그동안 월 계속 이제 뛰던 4대 보험, 그 다음에 이제 세금 있잖아요. 소득세. 이거를 정산을 하거든요. 중간에 한번 퇴사할 때. 왜냐하면 이게 뭐 물론 이제 10월 31일 날 퇴사하신 분도 있지만 뭐 15일 날 퇴사하신 분도 있고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4대 보험은 연금이라든지 이런 건강들은 한 번 신고하면 그 부과는 그 1년 쭉 가요. 물론 그 1년이라는 시기가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은 아니에요. 뭐 연금은 7월 달 말이고 뭐 7월 정도고 뭐 건강은 또 언제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월급이 중간에 오를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쭉 부과가 되거든요. 고지는.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웬만하면 건강 같은 경우는 실제 월 다달이 급여에 맞게 미리 떼놓죠. 나중에 정산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가 좀 있어서 이거를 이제 퇴사할 때 정산을 해서 세금 계산을 해서 뭐 더 낼 거 더 내고 덜 낼 거 덜 내고 뭐 환급 받을 거 환급 받아서 정산을 해요. 근데 이때 우리가 아는 연말정산에서는 세금 낼 때 어떻게 내요? 뭐 월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막 이런 거 막 알뜰히 살뜰히 해서 받잖아요. 근데 이때는 일단 첫 번째 연말정산 강소화 서비스 안 열리죠. 없죠. 집계가 안 되죠. 기간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때 퇴사할 때는 뭐 의료비며 무슨 뭐 보험료 공제며 뭐 이런 거 적용될 거의 여지가 없죠. 1년치 다 안 썼으니까. 그래서 그냥 퇴사할 때는 그냥 소득세 다 내요. 4대 보험만 정산 좀 하고 그냥 소득세는 이때 그냥 급여 월 급여 대장에서 받은 거 그냥 그대로 낸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연말정산 아시다시피 연말정산 때 이것저것 다 공제 챙겨서 환급 받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도 퇴사를 하고서 바로 이제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한 거죠. 그리고 하나는 무직이, 한 분은 무직이에요. 그러면 회사를 입사를 했어, 이분이. 그러면 이분은 뭐 11월 달에 입사를 하실 수도 있고 12월 달에 입사를 하실 수도 있어요. 다른 회사를요. 그러면 이 지금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간에 도래했을 때 이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회사 이 현재 근로자가 다니고 있는 이 사업장에서 이 중간 정산한 거 있잖아요. 요거랑 합쳐서 연말 정산하면 돼요. 보통 이거는 이제 정산을 이제 합해서 하는데 이래서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뭐 경험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중간에 퇴사하고 딴 데 입사하면은 그쪽 연말 정산 할 때 예전에 근무했던 거 원천징수 떼오라고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랑 합쳐서 연말 정산 할 때 소득 1월 1일부터 여기 10월 31일까지 그 기존 근무 금액이랑 11월 1일이라고 할게요. 이때부터 12월 31일까지의 나의 현재 회사 급여랑 합쳐서 연말정산 뭐 세액공제면 뭐며 계산해서 환급을 받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경우와 두 번째 무직이여다. 내가 10월 31일까지 했는데 11월, 12월 구직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취직을 못 했어요. 그러면 나는 이때 한번 세금 냈잖아요. 그럼 나는 연말정산을 못 하는 걸까? 나는 분명 나도 카드 쓴 것도 있고 모두 쓴 것도 있고 나도 의료비 공제 받을 것도 있고 다 있는 건데 그럼 나는 이때 그냥 세금 냈는데 이걸로 끝나는 걸까? 하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뭐 그 대신 이제 할 데가 없겠죠. 연말정산 2월에 그 대신에 번거롭지만 이 종합소득세 5월에 이제 본인이 직접 하시던 뭐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시던 해서 5월에 연말정산이라는 이제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근로소득세를 신고를 해요. 이때 이거를 집어넣어서 신고하면서 의료비며 교육비며 뭐 신용카드비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반영해서 이제 계산을 해서 환급을 받던지 뭐 정산을 해서 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귀찮으면 사실 안 하세요. 이거. 귀찮으시면은 그냥 안 하시거든요. 아니면 내가 이거를 해서 세무사에게 돈을 주고서 했어. 근데
그거 수수료랑 뭐 환급 받는 거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뭐 수지타산이 안 맞아. 그러면 그냥 안 나오고 끝내시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보통은 아니죠. 세액공제하면 그래도 환급은 나오니까 웬만하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이거는 이제 중도 퇴사한 경우 뭐 재입사한 경우 그런 케이스고 우리가 그냥 보통 그냥 1년 그냥 잘 한 군데 다녔다는 전제 하에는 그냥 이때 연말정산에 이제 2월에 이제 이걸 하는 거죠. 근데 이거 할 때 회사가 협조적이냐 비협조적이냐에 따라서 또 공제를 많이 좀 챙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상으로는요. 제가 거래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거래처 중에서도 뭐 근로자 분께서 뭐 100명이 넘으신 분도 있고 뭐 60명 정도가 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정말 좀 그냥 소규모여서 뭐 근로자가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뭐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있으시죠. 뭐 10명이나 이런 2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은 보통 급여가 그렇게 세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 뭐 대표자로 몇몇 분 이외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사실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거의 다 대부분 환급이거나 아니면 이제 급여가 좀 작으신 분, 작은다는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환급도 아니고, 그러니까 낸 게 없어서 환급 받을 것도 없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 월마다 급여를 책정을 할 때, 뭐 월 100 얼마씩 정도 이제 그렇게 책정이 돼서 받으시는 분들은 소득세랑 주민세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이제 환급 받을 것도 없으니까 그냥 연말정산만 해서 이제 신고만 제대로 들어가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연말정산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달 이제 소득세와 사대보험을 띈 거를 그 연말정산 이제 2월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러니까 2월에 보면 직전 연도죠. 그 2017년도, 저희는 이제 2018년 2월에 2017년 귀속, 지금 올해 귀속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 또는 환급을 받는다. 그러니까 정산을 한다. 그래서 이제 연말정산 해서 이제 연말정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러면 연말정산이란 그 구조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아는 거는 이제 총급여액. 뭐 이게 이제 모이면은 이제 1년치니까 월급여가 아니라 이제 총급여액이겠죠. 그럼 총급여액에서 아까 제가 식대 뭐 자가운전 보조금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총급여액에서 이제 비과세를 뺀 게 이제 나오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근로소득이 이제 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근로소득 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소득 공제가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월세세액 공제 이제 그게 아니라 그 계산식에 따른 이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급여 구간이 쫙 나눠져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근로소득 금액이라는 이제 소득 금액이 나와요. 산출이 돼요. 이거는 법에서 정해진 거라서 우리 뭐 종합세율 6%에서 40%가 뭐 이렇게 있듯이 이것도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뺀 이제 근로소득 금액이 있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본공제, 뭐 인적공제라고 표현하죠. 뭐 한 명당 150만 원, 뭐 200만 원, 뭐 장애인 200만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이제 적용하고 이제 과표에서 과세 표준이라고 하거든요. 공제를 다 적용한 거. 거기서 이제 세율을 과세 표준에서 세율은 종합소득세율 맞아요. 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건데 혜택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 간이세액표에 따른 어떤 공제를 한 번 더 이제 이 소득에서 한 번 해준다는 거랑 그 다음에 이 소득 금액에서 뭐 인적공제, 의료비 공제, 이제 공제 있잖아요. 이것들을 이제 해준다라는 거. 과표 되기 전에 이거 해준다는 과표에 전에 공제되는 게 있고 세액 공제가 있고 공제에는 이제 소득 공제가 있고 세액 공제가 있어요.
소득공제는 이 소득에서 하는 거고, 세액공제는 세금 다 산출한 거기서, 세금 다 산출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게 이제 세액공제예요. 그건 이제 제가 화면 보면서 일단 그거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세금이 뭐 환급을 받는, 환급이라는 건 내가 매달 띈 소득세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것보다 많았다면, 더 냈고 있었다면 당연히 이제 환급을 받는 거고, 내가 그동안 냈던 것보다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뗀 게 합해보니까 한 100만 원 세금을 냈는데 이렇게 해서 계산해보니까 내가 12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20만 원 더 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라고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상여도 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받으시는 어떤 그런 세금이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매달 뛸 때 적용이 안 됐다든지, 아니면 좀 급여 연봉이 좀 높으셔서 종합소득세 구간이 이제 좀 커지신 분들은 세금을 납부를 하시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연봉 1억이다,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럼 연봉 1억 분들도 연봉 1억 때 그동안 연봉 1억이신 분이 이제 매월 급여 이제 세금을 떼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보다, 물론 이제 공제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줄어들 수 있는데, 뭐 세금 그 거친 매달 띄는 게 좀 많이 떴다든지, 뭐 아니면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왜냐하면 그 연봉에 대해서 세금을 떼는 게 아니라 매달 월급에 대해서 세금을 떼잖아요. 월 세금을 적용을 해서. 근데 이 총급여나 근로소득은 1년치를 합산해서 하는 거잖아요, 세금을. 1년치를 합산해서 누진과세로 하기 때문에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누진과세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 월 급여액이 이제 얼마,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됐다. 네. 이 월 급여액이 이제 얼마냐, 이 구간에 따라서 그 공제액 대상 또 가족 수가 뭐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적용하는 뭐 세액이 이런 게 달라. 이걸 지금 뭐 당연히 저희도 못 해요. 저도 못 해요. 이거는 외우진 않고요. 저도 그냥 이렇게 간이 세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이제 공제를 한다. 이제 그 얘기를 원래 드리고 싶어서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이거를 제가 지금 쓴 이유는 지금 뭐 세무사, 뭐 회계사, 세법 강의 시간 아니고 그때 이런 거 쓰긴 하거든요, 강사님이. 근데 일단 저희 그래도 연말정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번 제가 흐름도를 보여드리고자 쓴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순서대로 지금 쓴 거예요. 저기까지. 제가 아까 드렸던 그러니까 말이 이제 조금 좀 단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말은 다 아까 제가 한 건데, 일단 이렇게 써서 또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정리가 좀 되실 것 같아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근로소득 총액이라는 건 이제 우리 연봉 계약할 때 그 총급여, 그거를 말하는 거고, 이제 거기서 이제 비과세 근로소득, 아까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사실 제가 그 두 개만 이제 대표적인 거라 얘기를 했는데, 뭐 육아수당도 있고, 뭐 우리가 비과세 되는 수당은 사실 되게 많아요. 이제 많은데 보통 일반 근로자 분들께서 적용되는 게 한정이 되다 보니까 제가 아까 식대랑 자가운전 보조금을 말씀드린 거고요. 뭐 연구원이다 하면은 뭐 연구원 그 관련된 연구수당 같은 것도 비과세가 또 있고, 뭐 생산 근로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여 일정 금액 미만이면 뭐 야근수당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다 있어요. 있지만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건 식대, 뭐 자가운전 보조금, 뭐 육아수당 정도, 6세 이하 자녀 육아수당 정도 뭔가 비과세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총 급여액이 아까 제가 말했던 근로소득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여기는 4대 보험이 나올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저희가 사실 차인지급액으로 월마다 받는 거는 4대 보험을 떼고 받는 건데, 이 지금 연말정산 계산할 때는 지금 여기 딸에서는 당연히 4대 보험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뭔가 고려가 되진 않아요. 그냥 근로소득에다가 비과세 근로소득 뺀 게 이제 근로소득인 거고 총급여액인 거고, 그 총급여액에서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던 근로소득 공제를 한 게 근로소득 금액, 이거 아까 제가 그 간이 세액표라고 막 보여드렸죠.
그거를 적용해서 공제를 좀 해주는 거예요. 급여를 한마디로 이제 수입 금액 그 사업자는 수입에서 비용 뺀 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잖아요. 그 사업자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만약에 이게 사업자다. 그러면 구조를 만약에 말씀드리면 수입 매출 뭐 또는 매출이겠죠. 내가 제조업이든 뭐 음식점이든 이제 여기고요. 거기는 이제 비과세라는 게 없죠. 수입에서 그런 다음에 근로소득 공제라는 거 없죠. 비용, 이 매출을 이 수익을 벌기 위해서 사업상 쓴 비용. 뭐 이 비용에는 당연히 뭐 복리후생비도 있고 뭐 접대비도 있을 수 있고 뭐 수수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교통비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상품이다 제조업이다 그러면 뭐 상품을 사용해서 뭐 우리가 뭐 보통 아는 매출원가라고 해서 이제 상품의 매입 비용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이제 이거에서 빼는 게 뭐 그 회계 용어로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데 뭐 이 당기순이익에서 뭐 전문 용어로 뭐 그러니까 송금불산이 뭐 송금산이 뭐 입금산이 입금불산이 뭐 이런 조정이 있어요. 세무 조정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회계상으로는 수익이 이만큼인데 비용이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세법상으로는 이 비용이 인정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 한도가 있는 것도 있고 접대비 한도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조정을 통해서 이제 소득 금액이 확정돼요. 소득 금액이. 이 사업자, 그러니까 사업소득은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이제 소득금액이에요. 그럼 출발점이 이제 여기서부터 같은 거죠. 소득금액에서 근로자라 표현을 한다면, 이제 근로자는 이 쓴 비용을 공제를 안 해주죠. 여기서는 그냥 근로소득공제로 일정을 그냥 공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나라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서. 그래서 근로소득금액이 나오는 거고 여기도 소득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동일하다고 하면 동일한데 이제 다른 점은 근로소득자는 이 근로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뭐 특별소득공제, 뭐 조세, 특례, 제한법, 소득공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적용이 돼서 그거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나오는데 사업자는 기본공제는 해줘요. 기본공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 연금보험료 공제라고 표현을 할게요. 연금 낸 거 있잖아요. 우리 사대보험에서 연금 낸 거 그거 공제해줘요. 사업자는. 건강보험도 뭐 공제라기보다는 건강보험료는 이제 비용이 반영해서 해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해줘요. 뭐 특별소득공제, 뭐 의료비, 교육비 이런 거 안 해주죠. 사업자는 안 해주죠. 그러니까 좀 달라요. 이 공제되는 항목이 근로자가 더 많아요. 근데 사실 그 이유는 근로자는 이거가 정해져 있고요. 이 비용을 안 넣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혜택을 더 준다라는 개념도 있어요. 여기에 이제 신용카드 세액공제가 들어가거든요. 이제 신용카드 세액공제가 들어가는데 근로자는 신용카드 세액공제 쓴 거 내가 밥을 먹던 영화를 보던 옷을 사던 어쨌든 공제 대상 범위에 포함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한도를 계산할 뿐이지 포함이 다 돼요. 물론 이제 뭐 금융 쪽에 쓴 건 안 되고 뭐 이런 조건이 가끔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되고 그리고 웬만해서는 연말정산 그 시스템에 제외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공제가 안 되는 건 제외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할 거는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공제가 다 되는데 사업자는 제가 아까 세법상 인정 안 되는 비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신용카드를 아무리 다 써도 다 인정되진 않아요. 사업자가 사업에 쓴다고 뭐 영화관을 갔어요. 물론 접대비로 넣을 수는 있는데 한도 초과하면 그것도 안 되고요. 사업자가 직원들한테 썼다고 뭐 고급 룸사롱 같은 데 갔다? 이해 안 돼. 그거는 이제 안 되죠. 뭐 접대비로 쓸 수 있겠죠. 접대비로 쓸 수 있는데 뭐 회식으로 룸사롱 갔다. 물론 뭐 진짜 갔을 수도 있겠죠. 있는데 우리가 상도상 그렇게 복리후생비로 그렇게 직원들한테 룸사롱을 갈 만큼은 아니니까 물론 갈 수도 있겠지만 보통 그런 건 이제 저희가 접대비로 집어넣지 복리후생비로는 절대 집어넣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부인되는 비용이 있다. 뭐 직장인들 우리 근로자처럼 신용카드 썼다고 밥 먹은 거 뭐 가방 산 거 뭐 산 거 다 되지는 않는다. 라는 게 이제 있어서 이제 그렇게 공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뭐 연금보험료공제, 이제 특별공제, 이제 조투법상 소득공제.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제 이따가 당연히 어떤 공제인지 말씀드릴 거예요. 해서 어쨌든 이렇게 쭉쭉 공제를 해서 이제 과표라는 저희가 과세표준이라는 게 나왔어요. 금액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했을 때 비해서는 많이 줄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과세 표준에서 이제 종합소득세율, 우리가 아는 종합소득, 아까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말했던 양도소득세랑 똑같죠. 6%에서 40%. 그거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 연봉이 뭐 3천에서 뭐 4천 되시는 분도 있고, 뭐 2천에서 3천, 되게 천차만별이잖아요. 뭐 1억도 되시는 분도 있고 했을 때,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저렇게 뭐 공제를 받으면 보통 뭐 요 구간 정도는 그 세율이 많이 다운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4천만 넘어 4천만 돼도 뭐 15%가 그럼 적용되나 싶지만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6%대로 내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공제가 다 되다 보면. 그리고 뭐 연봉이 막 5, 6천 뭐 이렇게 뭐 8천 넘으신 분도 연봉 8천 넘어서 그러면 이분은 뭐 한 35%, 뭐 38% 뭐 이렇게 적용되나? 라고 하겠지만, 뭐 또 이렇게 공제가 되다 보면 그 24% 적용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좀 다운이 많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걸러져서. 또 이제 뭐 감면 공제되는 이제 세액을 또 빼줘서 결정세액이라는 저희 용어가 좀 따로 있죠. 자꾸 세액이 몇 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좀 자꾸 다르게 이제 쓰는데, 그래서 이제 결정된 세액이다. 이건 정말 결정된 세액이다. 그래서 그냥 결정세액이라고 저는 옛날에 외웠었는데, 그러니까 결정세액이 나와요. 여기서 이게 뭐냐면, 진짜 내가 낼 세금이에요. 결정세액이. 그냥 내가 낼 세금이에요. 근데 나 매월 돈 냈잖아요. 매월 세금 떼서 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거 기원천징수 세액이라는 건 이제 매달 월급에서 떼이셨던 그 세금. 그 세금을 빼면 연말정산, 이번에 내가 환급을 받거나 징수를, 그러니까 여기는 할이라고 썼지만 뭐 징수받을, 뭐 징수될이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하여튼 세액이 나와요. 결정세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근데 나는 보통 이런 거 공제 하나도 안 하고 뗐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당연히 매월은 기원천징수 세액이 한 15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연말정산 때 환급 얼마 받아요? 50만 원 받잖아요. 그러면 이 100만 원 뗐다는 건 이거는 지금 본세, 우리 소득세 얘기하는 거니까 아마 지방세도 10% 분명히 같이 뗐을 테고, 그럼 나는 환급 50만 원이 아니라 55만 원이 나오겠죠. 지방세 5만 원, 소득세 5만 원. 그렇게 해서 이제 환급이 나오는데, 이것도 선택할 수가 있죠. 그 직장인 계좌, 그러니까 근로자 계좌로 바로 이 환급 계좌가 지급되는 경우, 보통 그렇게 해요. 보통 그렇게 하는데, 조금 이제, 좀 적은 근로자가 많지 않은, 그리고 환급세액이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그냥 사장님이 환급세액을 우리가 알려주면은 근로자한테 지급을 하고요. 이 환급세액, 뭐 한 3, 4, 5 이제 환급세액이 한 100만 원이라고 칠게요.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뭐, 다음부터 계속 이제 원천징수 세액은 계속 그 사업자들은 낼 거거든요. 매월. 거기서 까요. 차감하는 방식.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어차피 예를 들어서 한 3명, 근로자가 3명밖에 없어서 연말정산 했는데 3명당 각각 뭐 30만 원씩 돌려줘야 된다. 그럼 먼저 사장님 돈으로 3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90만 원 줬죠. 그럼 사장님이 일단 90만 원 썼죠. 그럼 여기 국세청에서 90만 원, 사실 원래는 이 근로자한테 다 줘야 되는데 그냥 뭐 사장님한테 환급받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받는 거죠. 이게 뭐 사장님이 가지는 게 아니라. 아니면 인건비 신고할 때마다 이 90만 원을 차감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당연히 근로자한테 돌아가죠. 아니면 이 30만 원을 근로자가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다음 월급 받을 때, 매월 다음 월급 받을 때 차감하는 거예요. 낼 거에서. 그렇게도 해요. 뭐 선택할 수 있어요, 그거는. 요새 원래 없었던 게 개정된 게 내가 세금을 이 연말정산이 이렇게 많이 좀 부과가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좀 토해 내시는 분들은 나눠서 이제 연말정산 분납이라는 게 원래는 그렇게 없었는데 좀 몇 년 전부터 생겨서 그걸 또 분납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하고 있거든요. 나눠서 이제 좀 내는 거랑. 그리고 급여 대장 할 때 그 세금을 이제 100%만 낼 것이니까 100%가 이제 전부 다잖아요. 이렇게 월 계산을 했는데 세금을 한 5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럼 5만 원을 다 낼 것이냐, 50%만 낼 것이냐, 그것도 선택할 수 있어요. 신청을 해서. 나는 2만 5천 원만 내고 나머지 연말정산 때 하겠다. 라는 게 이제 정해져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크게 지금 연말정산의 구조는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이제 제가 써놨고요. 조금 한 10분 쉬었다가 2부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그 두 번째 시간은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은, 그러니까 2부는 그냥 개략적으로 어떻게 연말정산을 그러니까 근로자가 사실 다 못 외우잖아요. 이런 공제가 있고 저런 공제가 있고를 저나 수업 목적으로 뭐 연금저축 공제가 있고 뭐 신용카드 공제가 있고 이렇게 달달달달 뭐 외워서 시험을 공부했었기도 하고 저희는 또 이제 설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외웠지만 일반적인 근로자분들이 사실 그거를 외우고 그게 뭐 얼마나 공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거를 알기에는 이제 쉽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일단은 그냥 이렇게 홈택스를 이용을 해서 내 연말정산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알아보는 방법까지 일단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 원래는 다음 시간에 부동산 절세 전략을 하기로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첫 시간에 거의 이제 부동산은 웬만하면은 다 해놨기 때문에 그 세 번째 시간에 연말정산에서 어떤 좀 세부적인 공제, 정말로 이제 수업용과 좀 결합된 뭐 이런 거는 세액공제가 뭐 몇 % 되고 한도가 어느 정도까지고 중요한 것만 좀 많이들 아셔야 되는 그런 것만 좀 설명을 일단 기본적으로 드리고 뭐 부동산 절세 정도 같이 뭐 1, 2부 이렇게 나눠서 하는 뭐 그런 시간으로 일단은 가질게요. 그 연말정산 이제 꿀팁이라고 해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하는 거랑 그다음에 뭐 뒤에 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가 나와 있는데요. 당연히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사용하는 거. 그 문의사항이 그 연말정산 할 때 보통 있으세요. 체크카드 쓰는 게 유리해요. 뭐 신용카드 쓰는 게 유리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는 뭐 어디서 이제 조금 들으시고 경험하신 건 있어서 뭐 월급이 좀 어느 정도 돼야 뭐 신용카드 쓴 게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월급이 너무 많거나 많은 거에 비해 안 쓰면 공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일단 간략하게 그 카드 소득 공제는 기본적으로 연봉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봉이라는 거는 총급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어떻게 좀 아시는 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연봉이 이 정도인데, 나 카드 쓴 거는 25% 정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세액공제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25%를 그 초과에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근데 보통 근로자분들께서 급여에 비해 그 신용카드 쓰신 게 25%가 보통은 넘으세요. 그래서 이제 공제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 비율, 그러니까 체크카드가 유리해요, 뭐 신용카드가 유리해요 했을 때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신용카드는 이제 15%. 근데 체크카드와 현금이라는 건 이제 뭐 현금 영수증을 당연히 이제 의미를 하는 거죠. 그거는 30%를 이제 뭐 한도가 300만 원에서 공제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뭐 어렵다 하시면 그냥 이것만 바로 한번 읽어봤을 때 체크카드가 더 공제율이 높네 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현금 쓰는 게 그러니까 증빙을 갖춘 현금 영수증을 쓰는 게 더 유리하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거는 아무래도 뭐 나라에서 당연히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권장을 하잖아요. 아무래도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쓰는 게 나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그냥 취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할인이나 뭐 포인트 등 이제 부가적인 혜택이 큰 신용카드. 그러니까 신용카드는 사실 쓰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돈 쓰는 어떤
결제일에 뭐 편리함 그것도 있지만 혜택, 체크카드보다는 아무래도 신용카드가 포인트가 더 쌓이고 뭐 할인도 다 되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신용카드를 이용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큰 신용카드를 이제 연봉의 25%까지 사용하고 그 이상의 금액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이 말은 어쨌든 신용카드를 사면 이제 할인 혜택 같은 걸 이용을 하시니까 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사용 금액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그 신용카드가 25%까지 만약에 사용을 하고 그 이유는 뭐 체크카드나 뭐 현금을 사용한다면 어차피 체크카드와 현금은 30%도 공제를 받으니까요. 그 쓰시는 금액이 크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전제 조건은 그렇죠. 내가 무조건 25%는 이상은 사용한다는 전제 조건이죠. 그리고 현금은 당연하게 현금 영수증 꼭 하셔야 되고, 요새 현금 영수증은 다 이제 핸드폰 번호로 뭐 신청을 하시거나 이렇게 저희 구매할 때 현금 영수증 발급해 주세요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 번호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적립을 하니까 간단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해라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생각을 했을 때 내 연봉에 내가 신용카드랑 어떤 체크카드 사용률이 25%를 넘는다, 항상 넘어왔다라고 하신다면 어떤 할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꼭 굳이 사용해야 한다고 하면 25%까지만 이제 사용을 하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25%를 언제 이제 세고 있겠어요? 근데 이제 대략으로 뭐 대략적으로 내 연봉이 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그냥 뭐 250만 원 정도 연간 사용하라 이제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가 이제 소소한 뭐 꿀팁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전통시장은 우리 뭐 그 시장에서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요새 전통시장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 공제율이 좀 올해부터 40%로 올라서 좀 많이 이용하자 뭐 그런 얘기예요. 공제가 각각 100만 원씩 공제가 가능하니까 뭐 마트 갈 거 전통시장 혹시 이용 가능하면 이용해서 공제를 더 챙겨라 뭐 그 얘기인 거거든요. 대중교통은 당연히 이제 기차나 뭐 버스, 뭐 지하철 뭐 다 대중교통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면 이제 좀 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사실상 이제 이거 공제받자고 차 안 타고 대중교통을 하는 경우는 뭐 흔치 않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현실성에는 좀 먼 얘기 같지만, 세액 공제, 연말정산에는 이제 이런 혜택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좀 결혼하신 분들은 좀 중요해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그 유리한 쪽에 이제 카드 사용을 이제 몰아준다. 이제 이게 이제 얘기 뭐냐면, 저희가 이제 보통 신용카드 사용 공제 이제 연말정산 하시는 부부들 뭐 그럴 경우가 있어요. 사모님은 근로소득이 있으시고, 뭐 남편분은 뭐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도 있으시고, 아니면 두 분이 뭐 다 근로소득자신 거예요. 아니면은 남편분은 근로소득도 있고 저번 시간처럼 사업소득도 있고 다 있는 거죠. 그럴 때 저희한테 여쭤보는 게, 이제 카드는 명의만, 그러니까 내가 남편 명의 카드를 내가 쓸 수도 있는 거고, 사모님이 뭐 사모님 명의 카드를 남편이 쓰면 그냥 사모님 명의로 공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시긴 아셔서 저희한테 우리 소득 남편이 이만큼이고 내가 근로소득이 이만큼인데 누구한테 몰아주는 게 유리할까요? 신용카드 나 쓰긴 쓰는데 남편 명의 신용카드를 써야 될까요? 그러니까 둘이 다? 아니면은 뭐 각각 그냥 쓰는 게 나을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결론을 얘기하면 신용카드 세액공제에는 일단 좀 맞벌이 부부가 있다면은 그 최소 사용기 25%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최소 사용 기준을 넘기 유리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연봉이 적은 쪽에 몰아주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크게 보면은 그냥 그런 거 물어보시면 사실은 그 소득이 많으면 기부금이 유리하고요. 그냥 결론만 물어보신 분들한테는 소득이 많으면 기부금이 유리하고, 소득이 뭐 상대적으로 적으면 신용카드 세액공제가 유리하다고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연봉이 1억이면 25%면 2,500만 원 이상 써야 되잖아요. 근데 내 연봉이 1,000만 원이면 250만 원만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연봉이 1억이시던 연봉이 뭐 몇천이시던 간에 어느 정도, 물론 연봉이 높을수록 씀씀이가 커지고 더 많이 쓰실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연봉 10억 쓰는 사람이 25%는 무조건 신용카드 쓴다.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개의 어떤 상대적으로 어떤 그렇게 맞벌이 부부가 있을 때 두 분의 소득이 다르다면 그 25%를 금방 초과할 수 있는 그 연봉이 조금 더 적으신 분, 그분한테 이제 신용카드를 몰아서 혜택을 받게 하고 그 나머지 분한테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두 사람 모두 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최소 기준을 넘어선 상태라면 그때부터는 이제 소득이 많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이제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두 분의 연봉이 달라요. 다르는데 두 분 다 그 25%를 다 넘은 상태인 거죠. 다 25%를 넘은 상태라서 그때부터는 이제 소득이 많은 쪽. 이거는 공제액이 커지니까 효과가 크니까. 그때는 몰아줘라, 이제 이 얘기인 거예요. 그 남편분이 뭐 한 연봉이 6천 되시고, 그 사모님이 연봉이 한 뭐 3, 4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분 다 사용하는 액수가 뭐 25% 다 이상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소득이 많으신 분한테 몰아준다고 하면 25% 초과한 이후부터 이제 공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있지만 그 한도를 만약 맥시멈 쳤다고 했을 때 그 소득이 작은 사람한테 공제하는 거랑 소득이 많은 사람은 왜 세금을 많이 낼 거니까 어떻게든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5%가 소득 많으신 분이 넘게 쓴다면 이분한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고, 제가 앞전에 말한 기부금이 소득 많은 사람한테 유리하고, 뭐, 소득이 적으면 신용카드가 유리하다. 이 얘기는 기부금과 신용카드 공제의 어떤 두 개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떤 게 더 효과가 더 크냐고 했을 때를 얘기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요거랑은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아까 잠깐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유리한 쪽, 그러니까 유리한 쪽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최소 연봉이 있고 한 분이 좀 많아서 25% 사용하기가 좀 버겁다면 최소 쪽으로 몰아서 아예 그냥 거의 뭐 세금을 안 내게 하시는 방향?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분 다 어느 정도 연봉이 좀 돼서 씀씀이도 좀 돼서 두 분 다 25% 초과하거나 두 분 연봉이 비슷해서 이제 조금 뭐 양쪽 다 25% 이상 사용하실 것 같으면 이제 조금 더 연봉이 높은 쪽에 몰아줘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금액을 공제받더라도 연봉이 높은 쪽이 세율이 높아서 공제 효과가 더 크기 때문, 세금을 더 많이 내시니까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절세 상품 가입으로 소득 공제. 뭐 이거는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몇 가지 아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연금저축 공제 해갖고 연금저축 가입하고, 뭐 사업자분들은 노란우산 공제로 해가지고 그 노란우산 공제라는 것도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뭐 우리 또 공제받는 거 뭐 주택 청약하는 거, 청약저축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등등등 있어요. 등등등 있는데 여기서 보통 이제 저희가 한도가 있죠. 저희에서 그 연소득 700만 원, 7천만 원 이하의 뭐 무주택자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 입금액의 뭐 40%, 뭐 96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청약저축이랑 그다음에 연금저축은 좀 뭐 세트로 많이 가입을 하시죠. 아무래도 근로자분들은 그래도 저축을 좀, 물론 사업자분들도 하시지만 저축을 하시는데, 이 연금저축은 조금 가입을 꺼려 하시는, 보통 젊은 분들이 좀 꺼려 하시는데, 이게 보통 이제 10년 납 이렇게 되니까 10년 동안 돈이 묶인다는 게 좀 아무래도 좀 그러셔서 연금저축을 잘 가입을 안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 뭐 사업주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소득 좀 많이 내시는, 세금 많이 내시는 분들은 딱 그 세액공제 받을 그 한도 400만 원이거든요. 그거 딱 받을 한도가 한 월 계산하면 한 33만 원 얼마나요? 그래서 보통 33만 원, 월 33만 원 가입을 하시거든요. 그럼 그거는 그냥 저축 목적도 아니고 그냥 거의 대부분이 그냥 세액공제 받으려고, 혜택 받으려고 한도 요거 때문에 가입을 하시는데, 뭐 직장인들도 그러니까 연봉에 따라서 조금 조절을 해서 뭐 월납 10만 원, 뭐 15만 원, 20만 원, 뭐 이렇게 하시면은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좀 저축 겸, 뭐 장기적 저축 겸 세액공제 혜택 겸 하시죠. 그래서 700만 원까지 뭐 청약저축 관련해서는 이렇게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도 당연히 아시다시피 연간 100만 원.
뭐 실비보험, 뭐 암사망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보험, 뭐 이거 다 합해서 연간 100만 원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개인형 뭐 퇴직연금과 연금 저축, 아까 연금 제가 지금 방금 저희가 지금 얘기 나눴던 게 연금 저축 그 400만 원 한도, 그 다음에 그 IRP라고 해서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라고 있어요. 뭐 그것까지는 합산해서 뭐 700만 원까지가 이제 이건 얼마 전에 새로 생긴 건데 그렇게 해서 공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퇴직금을 보통 이제 개인 근로자분들이 이제 대표도 포함이지만 퇴직금을 좀 이제 잘 운용을 해서 좀 이렇게 잘 모아두고 좀 필요할 때 써라.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자꾸 개설을 하면 자꾸 이제 세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 말은 이제 합산해서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되니 이제 한도까지 돈을 넣어두는 것이 좋다라고는 이제 이거는 되어 있죠. 이거는 근데 세제 혜택에 대한 얘기인 거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뭐 근로자분들이 그렇게 좀 상황이 안 되는데 무리하게 넣을 필요는 없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금방 찾을 돈이 아니니까. 그리고 두 번 여기 보시면 오피스텔도 원리금 상환액 공제 가능. 뭐 이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주거용 오피스텔 경우도 이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면 이자에 대해서 요건 충족되면 이제 원리금 상환의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그동안은 보통 이제 주택자금 얘기를 하면서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하셨는데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다. 이제 이 얘기고요. 마지막에 이제 나온 게 뭐 증빙자료를 챙겨두어야 할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희 뭐 안경이랑 그 콘택트 렌즈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장애인 보조기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1인당 그 연간 한도 50만 원 내에서 이제 증빙 공제가 가능하지만 사실 증빙 자료를 원래 이제 챙기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연말정산 했을 때 이거 적용받았을 때 사실은 뭐 근로자분이 이걸 정말로 바로 세무서에 제출하지는 않는데 혹시나 나중에 이제 그 소명을 했을 때는 이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안경 구입한 영수증이라든지 콘택트 렌즈 이제 구입을 한 그 증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챙겨놔라. 이제 그 얘기고 뭐 종교나 지정기부금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도 미리 영수증을 받아놔라. 이게 뭐냐면 이거는 상업자분들도 많이 이렇게 좀 겪으시는데 기부를 하세요. 뭐 교회나 이런 거 절에 정기적이나 뭐 또는 그냥 스팟성으로 하시는데 그 영수증을 좀 미리미리 좀 안 챙기셔서 나중에 그 해가 지나고 나서 교회나 절에 이제 달라고 했을 때 좀 그쪽에서 끊어주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미리미리 챙겨놔라. 이제 이 얘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자녀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그다음에 취약 전 아동 학원비 등 뭐 특별세액공제 그 교육비가 가능하고요. 이거는 신용카드를 구입했다면 중복공제가 가능한. 이 얘기는 저희가 교육비 공제 있잖아요. 그 교육비 공제에서 뭐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뭐 취약 전 아동 학원비 등 특별세액 공제가 이렇게 항목이 있는데 그것도 공제가 가능하고 그러면 그거 지출한 그게 신용카드로 만약 긁었다면 그 신용카드 세액 공제도 가능하다. 그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 이제 이 얘기예요. 해서 이거는 그냥 그 연말정산 할 때 보통 많이들 챙기시는 거 좀 기본적으로 챙기시는 거를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에 제가 연말정산 미리 보기라고 해서 캡처 2가지를 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국세청에서 얼마 전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라고 해서 이런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용해라고 이제 근로자분들한테 하는 거고요. 여기 이렇게 홈택스 화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연말정산 미리 보기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를 눌러보시면 로그인을 하라고 나와요. 그러면 네, 지금 제가 로그인을 해서 화면이 바뀌었어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비회원 로그인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뭐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일단 로그인을 하면 이제 국세청에서 이렇게 연말정산 미리 보기라는 화면이 나타나면서 이런 거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여기서 보면 9월까지 수집했던 거, 아까 제가 중도퇴사자 설명 잠깐 드렸잖아요. 이분들은 신용카드 이런 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연말정산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힘들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 여기서 국세청에서는 지금은 사실 11월 달이기 때문에 당연히 12월까지가 정보가 없죠. 아직 발생도 안 했으니까. 근데 미리 보기, 내가 지금 근로자가 9월 달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제공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만큼 국세청에서 집계가 빨라졌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몇 년 동안 이거 홈택스 개편되고 나서 굉장히 많이 전산 시스템이 발달했어요. 연말정산도 좀 빨리빨리 되고요. 저희 뭐 세금 계산서 공개되는, 신용카드 이런 거 매출 공개되는 거, 뭐 세금 계산서 합계표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점차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하게 해서 이렇게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제가 누르면 보이는데 제가 좀 그래서 네. 네. 누르면은 이제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게 하면 이제 자료가 불러와질 거예요. 그 불러와지고 그다음에 지금 명세서 불러오기. 2016년도 작년에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요. 뭐 신용카드 자료 선택, 뭐 12월 예상 사용 입력. 그러니까 지금 불려도 올 수 있고 근무 기간의 총 급여도 이거 뭐야? 이거 잠깐만요. 내 손으로 가려지지 않는구나. 네네네. 네. 근데 총 금액이 되게 적게 나왔네요. 이거 그냥 오픈해도 되지 않을까요?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 진행을 하면 되고요. 아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쭉 나올 거예요. 자기 본인들이 이제 어떻게 사용했고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스텝 2로도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 급여가 이렇게 나오고 공제랑 이제 특별소득도 여기도 이렇게 입력할 수 있거든요. 수정 하면은 내가 자녀가 있으면 입력하면 돼요. 이거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좋아요. 이게 미리 내 연말정산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서 만약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서 환급을 받았는데 너무 내가 생각한 거랑 환급액이 너무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 비교라든지 어떤 그 약간 입장을 좀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동안 몰라서 내가 어떻게 뭐 얼마만큼 나는지 내가 모르니까 그냥 회사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거라도 좀 해보시면은 아무래도 잠깐만요. 아무래도 이런 거라도 해보시면은 나중에 연말정산 됐을 때 예상을 할 수 있고 그 예상과 너무 다르다면 이게 왜 다르죠? 하면서 보통 이제 그 연말정산 그 원천징수 내역서가 있어요. 이제 들어가는 게 연말정산 내역. 그 나중에 받으시긴 하시죠. 보통 주실 텐데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그동안은 몰라서 그냥 그거 보면은 이게 맞겠지라고 그냥 이 환급액이 맞겠지라고 하셨지만 이렇게 국세청에서 제시한 사이트에서 미리 한번 계산해 보고 또 원래 홈택스에서 자가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 연말정산 시즌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요새는 좀 잘 돼 있어서 공제 같은 것도 내가 잘 모른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동 계산이 좀 잘 돼 있기 때문에 정말 특수한 거, 뭐 아까처럼 뭐 주택, 뭐 청약저축 이런 거 내가 모른다면 근데 내용에 보면 항상 다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보실 수 있어서 국세청 그 홈택스 사이트만 잘만 이용해도 연말정산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히려 제가 막 무슨 공제가 얼만큼이에요, 뭐 세액 공제가 얼만큼 돼요, 뭐 몇 프로예요 이런 것보다 사실은 그 홈택스 이용하시는 게 더 와닿으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런 거 제가 말씀드려도 사실 그냥 지나가시거든요. 금방 잊어버리시고 그래도 내 세금과 직접적으로 이제 환급이 와닿는 거는 내가 직접 눈으로 계산을 해보는 거죠. 계산이라는 건 어차피 자동 계산이라서 뭐 어려우실 건 없는데 어쨌든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말정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홈택스라는 국세청에서 만든 사이트에서 이렇게 미리 보기라는 것도 제공을 해서 좀 편의가 많이 좋아졌다. 예전에는 뭐, 연말정산 뭐, 머리 아파, 환급 내가 얼마 받고 제대로 받는지 뭐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하시지만, 이런 국세청 사이트 잘만 홈택스만 이용하면 먼저 좀 알 수도 있고 예상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좀 있다는 편의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래도 우리가 강의를 하는 거니까 디테일하게 뭐 교육비 공제는 뭐 간략하게 어느 정도가 있고, 연금저축은 물론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이런 게 있고, 기본공제도 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저런 공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뭐 부동산 관련해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